뜻하지 않게 인생이 역전이 되기도 했고 매우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열심히 적을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조금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상인이셨는데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답니다. 다들 시장에서 일하면 돈을 잘 버는 줄 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갚아오고 계시던 대출금과 저를 키우시는 돈을 제외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네요. 그렇게 평범보다 못한 환경에서 조금 어렵게 성장했지만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식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죠. 건강하게 청소년 시기를 보낸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잘했더라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겠지만 중간 수준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과 군대 2년을 보내고 20대 중반이 넘어가 취직을 했는데 2년 동안은 학자금과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열중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조금 큰 회사에서 저를 직원으로 써줘서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에게 기회가 3번은 찾아온다는데 지금의 회사가 저에게 첫 번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빚과 저의 학자금까지 모두 갚아내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제 눈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빛이 나는 미모의 여인이었죠.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운명의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되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용기를 냈답니다. 그러자 그녀도 주저하지 않고 연락처를 주며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사랑에 빠지는 시간은 3초면 충분하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날이었죠. 저와 그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세상 어떤 연인보다 아주 뜨겁고도 새콤달콤한 사랑을 했답니다. 연애 기간이 4년이 넘어갈 때까지도 저희 커플은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저나 그녀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어서 30이 넘어가며 그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당연히 그녀도 저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어 제가 내민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저와 아내가 천생연분이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걸림돌이 많아서 결혼을 바로 하지 못했답니다. 예비 처가는 저희 집안과 다르게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연매출 100억을 넘기는 IT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였습니다. 제 아내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였죠. 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딸을 저 같은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며 장인장모 그리고 처남의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시며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쳐버려서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민서야, 우리 그만하자.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시는데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뭐야?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고 했지. 겨우 이 정도로 지쳐서 나랑 헤어지겠다고? 자기가 그랬지.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모진 말을 많이 해도 버틴다고 약속했잖아. 난 자존심이 상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자기 부모님 말씀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단 말이야. 끼리끼리? 자기랑 나는 끼리끼리 아니었어? 겨우 돈이 많고 적은 거로 사람을 급으로 매기고 판단하는 우리 부모님의 말을 수용한다는 거야? 자기 실망이다. 각설하고 난 죽어도 못 헤어지니까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날 책임져. 아내는 끝까지 저와 결혼하겠다며 처부모님의 반대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제가 처가 식구들에게 무시와 갈시, 막말을 많이 들으며 지내는 걸 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쌍욕을 하며 아내와 헤어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처부모님과 똑같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저와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게 되시며 응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처가 식구들을 설득하기 위해
1년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게 되었는데 처부모님도 지쳤는지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시기로 했답니다. 죽어도 헤어지지 못한다는 걸 느끼셨는지 두 손 두 발을 들고 마신 거죠. 그래서 연애 4년과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 1년을 더하여 5년 만에 아내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치르기 위해 고급 식당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나갔는데 처부모님은 반가운 인사 대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모님이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애들 신혼집은 어디로 하실 거죠? 저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무조건 싫습니다. 알아서 맞춰주세요. 라고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당장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니 조금 눈을 낮춰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바로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내가 이래서 없는 집안하고 사돈 매기 싫다는 거야. 벌써 시작부터 대화가 안 되잖아. 평생 강남에서 살아온 내 딸이 수준 떨어지는 동네에 신혼집을 얻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민서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으니? 엄마, 난 승준 씨랑 함께라면 골방에서 살아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님한테 말 조심해. 엄마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한다는 말 못 들었어? 그거 진심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아이고, 아주 시댁 식구가 다 됐구만. 좋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나중에 딴 말하지 마라. 엄마 아빠는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을 테니까 너 혼자 다 준비해서 시집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처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컸습니다. 귀한 딸이 부모님 뜻을 거스르고 남자한테 모든 걸 걸었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훗날 저를 진짜 사이로 인정해주시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어주신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얻었고 혼수는 아내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처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겠다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걸 모두 채웠답니다. 그리하여 처가에서 반대하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연히 아내와 저는 천생연분이었으니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오랜 연애를 했음에도 눈만 마주치면 미소가 절로 지어졌고 손끝만 스쳐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다니던 중견기업에 계속 다녔고 아내는 처부모님 밑에서 일하다가 저와 결혼하며 중소기업에 들어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부모님은 아내에게 경제적 지원만 끄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끊어버린 거죠. 저와 결혼하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차라리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다면서 성취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네요.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아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며 많은 감정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고마움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선택한 일이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감사했답니다. 이렇게 잘 지내는 저희 부부에게 문제점은 여전히 처식구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알아서 살라고 하셨는데 허구한 날 저희 신혼집에 와서 혀를 끌끌 차며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자네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이런 시궁창 냄새나는 곳에서 살 일은 없었을 거야. 자네 때문에 내 딸이 고생하게 된 걸 머릿속에 새겨두란 말이야. 장모님,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게 하찮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정도면 평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산다고요. 아이고,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주둥이 하나는 팔팔하게 살아있구만.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수백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참견하지 말라는 건가? 아휴,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장모님이 한두 번 이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해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으면 아내가 대신해서 처부모님들을 상대했답니다. 엄마, 결혼만 할 거면 도로 나가. 내 남편을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싶어? 엄마 아빠가 사이한테 마음을 얻기 싫으면 이렇게 억지로 찾아오지 마. 서로 불편하니까 각자 알아서 살잔 말이야.
이 기집애가 단단히 홀렸네. 어쩌다 이런 볼품없는 놈한테 영혼까지 빠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내가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년아. 나가 엄마. 그만 돌아가. 그리고 우리 집에 오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와. 또 내 남편한테 막말할 거면 아예 찾아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아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도 아내의 당당함에 손발을 들었는지 더는 신혼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석 달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물론 제가 살갑게 다가가길 바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 도리어 화만 돋구게 되어서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았네요. 처식구들과 5개월 가까이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더니 처가 상황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년 100억 매출을 달성하던 기업이 폭삭 망하게 되었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해까지 확장을 하셨는데 무리한 욕심을 내서 그랬는지 얼마 못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체만 날아간 게 아니라 많은 빚까지 남게 되며 한순간에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큰일을 하고 있던 장인어른이라 금세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늘 큰소리 떵떵 치시는 분이니 투자자들이 다시 모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주 크게 회사를 말아먹은 장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투자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지꼴이 된 장인어른은 집까지 경매로 넘겨주게 되었고 장모님과 처남과 함께 원룸촌으로 들어가 한 방에서 비좁게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와 아내는 이 모든 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망했어도 그 많은 재산이 먼지가 되어 날아갔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이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 어쩌면 좋으려나. 모든 걸 다 잃었으니 걱정이네. 자기야,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 적금 들어놓은 거 껴서 전세 아파트라도 알아보는 건 어때? 됐어. 서울의 전세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 말을 해. 당신 이럴 때 보면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주저앉았으면 시댁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이는 아니어도 성의를 보여야 정상 아니냐고. 뭐? 자기야 왜 이렇게 날이 섰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내. 내가 부족한 놈인 거 알면서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알았어. 그만하자. 마누라가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을 안 이껍게 들어주는 남편이랑은 말하기 싫어. 오늘은 나 혼자 자고 싶으니까 당신이 거실에 가서 자. 아내는 처가가 망한 뒤로 심리 상태가 많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평생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걸핏하면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한탄을 했답니다. 자기 정도 되는 여자가 왜 저 같은 부족한 남자랑 결혼을 한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전 아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여기며 다시 멘탈을 잡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처가의 안타까운 소식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을 피해서 오랜만에 본가에 홀로 찾아갔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집밥도 먹고 싶었고 부모님의 건강이 어떤지 안부를 확인할 겸 해서 찾아뵀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신 건 물론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매우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처가가 망해서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여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길래 그렇게 웃으세요? 같이 좀 말고 오세요. 네? 그러자 엄마가 박수까지 치면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승준아, 네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겨준 땅이 있는 걸 알고 있지? 아, 그거요? 엄마가 똥땅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가격도 똥값인데 팔리지 않아 걱정이라고요. 기억하는구나. 어쨌든 승준아, 그 똥땅이 대박이 났어. 그 지역이 재개발 결정이 나면서 엄마 땅이 수천 배로 값이 올랐어. 지금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서로 돈을 더 주겠다면서 말이야.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땅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좋겠네요. 아들인 제가 효도를 못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좋은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말을 곱게 한다며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들아, 그 땅이 평당 200원인 똥땅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100만원씩 한다더라. 엄마가 물려받은 땅이 3,000평이니까 얼마겠니? 그럼 30억이요?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다니깐. 요즘 로또도 10억 조금 넘는다는데 엄마는 로또를 2-3번 맞은 거라고. 와, 대박. 엄마 아버지 축하드려요. 진짜 잘 됐어요. 고맙다 승준아. 그런데 땅은 당장 팔지 않을 거야. 여기에 건물도 올리고 더 크게 불릴 거라고. 부모님은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부모님 재산을 탐내기 싫으니 실컷 쓰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장은 기다리는 게 급선무이니 나중에 다시 말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처가에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부탁을 덧붙이셨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차가운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고 평소대로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망해버린 처가를 살려줄 남자를 만났어야 한다며 한숨을 연거푸 쉬었네요. 아휴, 내가 생각이 짧았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도 사랑만 있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럴 때 돈 많은 남편이 있었다라면 우리 식구들이 원룸에서 지낼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거지. 아휴. 자기야 그만해. 속이 상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아무지 없는 나를 비난하는 거야.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장인어른 회사가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잖아. 그만 좀 해. 제가 따끔하게 말하며 아내가 정신 차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눈으로 말하더군요. 아니, 당신 때문이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라고. 집안에서 식구를 잘못 들여서 운이 다 한 거야. 그런 억지 좀 부리지 마.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우리 전처럼 서로 아끼면서 살자.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그러자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처가의 사업 실패와 재산 손실로 인해 부부 사이가 심하게 흔들렸네요. 그런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처부모님과 처남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승준아, 네가 말했니? 엄마 땅이 재개발되는 거 말이야. 네가 말한 거야? 네? 아니요. 그동안 처가에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걸 말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처가 식구들이 엄마가 땅 부자가 된 걸 알고 찾아왔다고요? 그래.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내 시간을 떠들고 갔다니까. 나더러 그 땅을 팔아서 투자해달라더라. 1년만 쓰고 돌려준다면서 30억을 투자하라고 말이야. 돈이 급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땅값 모두를 내놓으라고 한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엄마가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장인 장모가 저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데다 매일같이 무시하고 막말한 걸 다 알고 계신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재산을 빌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딱 잘라 말씀하셨다네요.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엄마한테 그 마음 절대 변치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식구들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해 제 상황이 많이 곤란해졌습니다. 아내는 그 많은 재산이 생겼는데 왜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느냐고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웃긴다. 수십억 재산이 생겼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던 거야? 내가 그 돈을 달라고 할까봐 알리지 않은 거니? 당신한테 진짜 배신감 느껴. 미안해. 그런데 그 돈은 내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 거잖아. 나랑은 상관없는 땅이란 말이야. 웃기고 있네. 시부모님이 그 땅을 나중에 물려줄 사람이 누군데? 바로 당신이잖아. 그리고 우리 집 상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주려고 땅을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는 저를 무시하는 처가와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만을 찾겠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쫄딱 망한 처가를 살려야 할 사람이 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처부모님이 저를 제대로 된 사이 대접을 하고 예뻐해 주셨더라면 마음이 흔들려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마의 재산을 떼어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희 부모님 재산을 탐내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 부모님과 처남이 날 한 번이라도 사위 취급, 아니 사람 취급한 적 있어? 만약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따뜻한 말을 해줬다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빌었을 거라고. 그런데 너희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데 내가 왜 처가를 살려야 하는데? 너 말 다 했어?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하나 믿고 다 버리고 온 나에게 이따위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 이제 보니 왜 가정환경이 중요한 줄 알겠다. 넌 인성 쓰레기의 이기주의자라고. 멋대로 짓거려라. 그래봐야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네 부모님한테 전해.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너도 마찬가지고. 아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에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리를 치더군요. 어쩌다 천생연분이었던 저희 부부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 재산을 건드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안 된다고 했더니 처가 식구들이 평일에 저녁에 신혼집으로 들어와 아수라장을 만들며 고래고래 쌍욕을 해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엄마 땅을